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만나고 돌아오는 길, 집에 도착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그런 날 말입니다. 분명 웃으며 대화했고 따뜻한 차도 마셨는데 왜일까요? 집 문을 닫는 순간 깊은 한숨부터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그 시간 내내 진짜 나를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한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단톡방에 메시지가 뜨면 읽기도 전에 피곤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분명 나를 위한 우정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린 만남들,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어주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어서도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착한 사람 노릇에 묶여 사신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7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만 되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4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20대에 시작된 이 모임은 이제 7명 중 5명만 남았지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임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소화불량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위내시경을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영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통증의 원인이 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모임에 가면 영희 씨는 주로 듣는 역할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식 자랑으로 2시간을 채우고 다른 친구는 남편 욕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영희 씨가 입을 열려고 하면 누군가 말을 자르고 본인 이야기를 꺼내면 듣는 둥 마는 둥 넘어갔습니다. 40년을 함께 했지만 정작 영희 씨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 웃어주고 공감 잘해주는 편한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9세 박순덕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교회 봉사 모임에서 순덕 씨는 언제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순덕 씨 몫이었고 무거운 짐도 순덕 씨가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했지만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순덕 씨만 주방을 오갔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아파서 모임에 불참했더니 다음 주에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없으니까 설거지를 누가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본인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저 편리한 일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와서 관계를 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참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여야 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붙들고 있는 한 진짜 평온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용기가 생길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착한 사람 노릇에 묶여 살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대가 받은 교육을 떠올려 보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고 양보하는 것이 어진 사람이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건방진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강력한 규율 속에서 자랐습니다. 시댁 눈치, 남편 비위, 자식 뒷바라지에 본인의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나이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미움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 증후군의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린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 일정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내 계획을 미루고 달려갑니다. 둘째, 본인의 의견보다 분위기를 우선합니다.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동조하고 맞장구 칩니다. 셋째, 감정 표현을 억압합니다. 화가 나도 웃고 슬퍼도 참으며 억울해도 그냥 넘깁니다. 넷째, 관계 단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외톨이가 될 거라는 불안감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다섯째,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책임집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이 내 탓인 것 같고 누군가 화를 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먼저 되돌아봅니다. 이런 패턴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만성 피로, 불면증, 우울감, 자존감 저하,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타인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영희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희 씨는 40년 동창 모임에서 항상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두 친구가 다투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감정을 풀어주고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모임이 유지되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싸울 때마다 영희 씨를 찾았고 영희 씨는 그때마다 양쪽의 감정 쓰레기를 다 받아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 친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소연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쪽이 먼저 그랬다고 울먹였습니다. 영희 씨는 그 모든 걸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희 씨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의 남편이 큰 수술을 받던 날에도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영희 씨가 참석하지 못하자 한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영희 없으니까 허전하네. 다음엔 꼭 와. 남편 수술 잘 되길 바란다는 위로의 말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불편했다는 투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함께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본인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박순덕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 모임에서 5년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순덕 씨는 어느 날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며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쪼그려 앉는 일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순덕 씨는 다음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당분간 설거지나 무거운 짐 나르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모임을 이끄는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순덕이는 당분간 모임에 안 나와도 될 것 같네. 몸 다 나으면 그때 다시 나와. 순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손이 필요할 때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움이었던 겁니다. 순덕 씨는 그날 이후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서야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음 주에 큰 행사가 있는데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다. 그날만이라도 나와줄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순덕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신앙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착취입니다. 한쪽은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불균형한 관계. 그 안에서 여러분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해하고 더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면 관계는 폭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해도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안전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관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관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해야 편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아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 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셋째, 우울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깊어집니다. 넷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다섯째, 진짜 친구를 만날 기회를 놓칩니다. 나쁜 관계에 에너지를 다 쏟느라 좋은 사람들과 연결될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을 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인가요?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이 사람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다고 토로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둘째, 이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습니까? 내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본인 이야기로 덮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관심을 보입니까? 셋째, 이 관계는 상호적입니까? 주고받는 게 균형을 이룹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는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장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60대, 70대가 되어서까지 이런 관계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몰라서 참았다고 칩시다. 경험이 없어서 구별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험으로 압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죽이는지 말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그 안에 머무는 건 더 이상 상대방 탓이 아닙니다. 내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와서 정리하냐? 그건 배신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을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배신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관계는 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질로 평가합니다. 30년을 함께 했어도 서로를 소진시키는 관계라면 그건 나쁜 관계입니다. 반대로 3년밖에 안 됐어도 서로를 성장시키고 지지하는 관계라면 그게 좋은 관계입니다. 시간의 길이에 속지 마세요. 관계의 본질을 보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거절해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도 받아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먼저 다가와 물어볼 겁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면 삐지고 거절하면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당장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들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실전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계 목록 작성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관계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자주 연락하는 친구, 가족 관계까지 전부 적습니다. 그리고 각 관계 옆에 점수를 매겨보세요. 만난 후 기분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매기는 겁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는 플러스 점수,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관계는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나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살리고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죽이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너지 뱀파이어 식별입니다.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관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듣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듣고 넘어갑니다.
부정적인 말만 쏟아냅니다. 불평, 불만, 원망, 비난으로 대화를 채웁니다. 요구만 하고 배려는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뭔가를 해달라고만 하지 여러분을 위해 뭔가를 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샘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미묘하게 깎아내리거나 자기 이야기로 덮습니다.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하다, 배신감 든다.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였냐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목록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뱀파이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 연습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서서히 거리를 두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임 빈도를 줄입니다. 매주 만났다면 격주로, 격주였다면 월 1회로 줄여보세요. 전화나 메시지 응답 속도를 늦춥니다. 바로바로 답하던 습관을 고치고 하루 정도 후에 답장하세요. 만남 시간을 제한합니다. 종일 보내던 시간을 2~3시간으로 줄이고 명확한 마감 시간을 정해두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줄입니다. 깊은 속마음을 나누지 말고 가벼운 일상 대화 수준으로만 유지하세요.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말고 내 여유가 있을 때만 돕겠다는 경계를 세우세요. 이렇게 서서히 거리를 두다 보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변화를 감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라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후자라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계입니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안 된다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 모임을 좀 쉬려고 한다고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지 마세요. 내 선택에 대해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유지합니다. 상대방이 삐지거나 서운해한다고 해서 금방 무너지지 마세요. 한 번 세운 경계는 지켜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 번 말했는데도 계속 무시한다면 더 강하게 반복해서 말하세요. 필요하면 물리적 거리를 둡니다. 말로 안 되면 만남 자체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 만들기입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관심사 기반 모임에 참여하세요. 취미 활동, 독서 모임, 등산 클럽 등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곳에 가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자리에 나가세요.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온라인 강좌 등에서 새로운 걸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깁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에 나가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소수 정예로 관계를 맺으세요.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지 말고 한두 명이라도 깊이 통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천천히 신뢰를 쌓으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말고 조금씩 마음을 열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착한 사람 역할에 빠지지 마세요. 처음부터 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일방적으로 퍼주지 말고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낯설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혼자 있는 게 불편하고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세요. 그 낯섦과 불편함을 통과해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나의 욕구를 인정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평생 타인의 욕구만 들어주느라 내 욕구는 억눌러 왔을 겁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둘째,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지정하세요. 그 시간에는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시간에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그냥 멍 때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셋째, 나를 돌보는 일에 투자하세요. 건강관리, 취미생활, 배움, 자기개발 등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나는 뒷전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우선입니다. 넷째, 작은 성취를 쌓으세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아침에 30분 걷기, 책 10페이지 읽기,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기 같은 작은 것들로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다섯째, 나를 표현하세요. 일기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내 감정과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세요. 평생 속으로만 사귀느라 쌓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밖으로 꺼내세요. 앞서 말씀드린 최영희 씨는 40년 동창 모임을 정리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모임 생각이 났고 혼자 있는 게 외롭기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서 배신자 취급받는 것도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모임 대신 혼자 미술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림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 주는 평화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미술관에서 우연히 같은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던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고 두 사람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전시를 보러 다니는 사이가 됐습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40년 동창들과는 40년을 함께 했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세 친구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요.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질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부산의 박순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봉사 모임을 그만둔 후 순덕 씨는 다른 교회의 작은 기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거기는 5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모임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각자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고
누군가 힘들면 다 함께 도왔습니다. 순덕 씨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자 다른 언니들이 먼저 나서서 의자를 가져다 주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아플 때는 집까지 찾아와서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순덕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다는 걸요. 이게 진짜 공동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냈고 그 빈자리에서 진짜 나를 발견했으며 그 진짜 나와 맞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 정리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빈자리가 주는 두려움보다 새로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바꾼다는 건 핑계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빨리 바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더 이상 착한 사람 노릇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요.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속 착한 사람 노릇하며 소진될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관계를 정리했는지, 그 후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